자, 여러분, 2022학년도 대비 모의고사 제1회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이제 지식인이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왜 KBS 온평원에서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지난번에 수업을 올리더니 지금은 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EBS 수업을 계속할 때 참 전문적이라는 점이 좋았어요. EBS 수업의 어떤 전문성. 그런데 KBS 온평원은 자, 내용을 생략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삼류와 이라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는 목적과 이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의 실제화. 먼저 이건 모의고사 수업 아니냐, 왜 기출 문제를 꺼내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출 문제 수업을 하면서 처음 이야기를 했죠. 기출 문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엄청난데, 사람들은 몇 명 스터디 짜서 굴러다니는 답안 몇 개, 자기 딴에는 자기가 맡은 문제에 굴러다니는 답안 몇 개 붙여서 자기 나름대로 해설 붙여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의 스터디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자기의 어떤 우리 요즘 유행하는 개 논리를 붙여서 이제 설명하고,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왠지 여러 사람들 보면서 같이 하니까 위로도 되고 좋은 거죠. 그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론의 실제화입니다. 내가 공부했던 평면화된 이론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번째, 이제 출제자는 이 이론들 중에서 이 유형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문제화를 했는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발문, 그 다음에 지문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조건의 분석 능력입니다. 이 네 번째가 정말 장수생들의 답을 보면요 더 심각한데요. 답안 작성에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답안 작성을 정말 못해요. 자,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국어 관련 협회 평가 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프로젝트 중에 이제 교재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이제 평가 개발 를 맡고요. 국어 교사들과 많이 작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겠지만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국어 교사가 100명 중에 여러분들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요.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능력은 뛰어나요. 교사나 강사들 베껴서 후딱후딱후딱 이게 더 예뻐 이런 구성하는 건 뛰어난데, 실제 자기가 스스로 글을 쓴다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오랫동안 경험을 한 제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사들과 10여 년 이상 일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절대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답안도요, 머릿속에 아는 건 정말 많은데요, 이걸 입으로 꺼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쓰는 건 또 다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옛날에 이런 아주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국어 선생이니까 글 잘 써본 적도 없으면서 저는 잘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좀 써요. 자, 그런데 저와 같은 이런 착각을 많은 국어생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간단한 답안 작성 또한 참 제대로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삼수라고 사수라고 오수라고 육수를 해?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것들,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데요. 아니요, 비난 대상은 자기입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안 작성 능력도 한 번씩 건드려 봅시다.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의 구체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볼 때 앞으로 출제될 방향과 관점이 있거든요. 자, 뒤를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라, 기출 문제를 보는 목적과 이유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과 이유 같네? 맞아요. 같습니다. 좀 방향이 다를 뿐이죠. 기본적인 목적은 거의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비전공자들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비전공자는 우리 교육학과나 아니면 뭐 수학교육과, 도구교육과,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뭐 불어교육과나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수업을 할 때 제일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럼 비전공 강사들의 문제와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여기서 플러스를 하나 해봅시다. 이에 대한 답도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어영부영한 뭐 수능 강사부터 시작해서 전공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애들 보면 우리 국어교육 전공한 애들 거의 없죠. 근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국어 전공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 한 70% 정도는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들이었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걔네들이 제대로 된 우리 국어교육 전공자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이 어영부영한 뭐 광주에서 무등고시 학원에서 뭐 편입 논술을 가르치던 애가 전공국어를 갑자기 가르친다든가 뭐 수기 조작에서 또는 뭐 정말 수능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심사를 갔는데 어디 심사 이력서 심사를 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대치동의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의 전공 이력서 딱 보면서 얘들이 우리 국어 선생님이야? 아무리 학원 가라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 이야, 대전에 있나 충청도 어디에 있는 학교 같은데 충남대 충북대는 알죠, 당연히. 어디에 있는 학교 같은데 여기 경지학과를 졸업했어? 교원 자격 당연히 없고 뭐 교직이수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뭐 교육대학 근처도 못 가봤고 이런 애들이 지금 대치동이 국어 선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심사는 부정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럼 또 저를 모르는 사람도 이쁘나 보다. 아니요, 전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학원가 원장조차도 뭐 입시학원 원장조차도 교원자격증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 저 자격조사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플러스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일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원 임용에 대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서답형 문제는요 이전 문제하고 아주 다르게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출제를 할 때는요 성취, 여러분들 예상되는 성취 점수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 문제는 70% 정도가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나중에 이거 수업하는 도중에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근데 뭐 이건 출제자들의 이제 예상일 뿐이고 실제 시험을 보면 뭐 택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요 시험 합격을 이선으로 잡죠. 이선을 잡는데 보통 정확 채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허용 채점을 합니다. 정확 채점을 하면요 여러분들 과락이 40점이죠. 정확 채점하면 여기 아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국가 시험을 2번 출제한다는 거, 2번 출제한 적도 있다는 거 아시죠? 1998년도에 아마 2번, 99년도 1차, 2차 봤는데요. 그때도 소수였는데, 그때는 뽑는 인원에 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락이 다였단 말이에요, 대다수. 문제가 아주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시험을 2차로 다시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한번 치를 때마다 비용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요. 진짜 복잡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허용, 그러니까 무조건 이 100명을 뽑겠다 하면 이 100명은 무조건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허용 채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100명 있으면 100개의 답안이, 1000명 있으면 1000개의 답안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서술형은 말이죠. 그래서 허용 채점에 의해서 실제 이 사람이 요구된 국어 능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무조건 뽑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정답을 쓰면 가장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런데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채점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채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고요. 뭐 조사 접사, 조사 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을리스에 있어, 이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시험은요,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내용 서술형에서 내용 제한형을 택합니다. 내용 제한형은 작가, 이 빵빵이 작가의 작가의식을 쓰시오 이러면 만 개의 답이 나옵니다. 천명이 써도요. 자, 비논리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걸었어요. 작가가 창작된 무엇을 고려하여, 아니면 작품의 무엇을 고려하여 무엇을 쓰시오, 내용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명료해지겠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답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걸어버리죠? A를 자료로 하여 B를 고려하여 C를 쓰시오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내용 제한형이 원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교원 임용은 이런 식으로 더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답이 이렇게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료해진다는 거죠. 답 자체가 명료해져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이건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기본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자, 예상된 성취점을 높여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수험생의 몇 프로 정도는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문제의 상당수가 난이도가 예전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를 판단하면 쉬워요. 난도가 유지가 되는 것은 이 20%에서 30%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2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 적당히 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맞춘다고 보고 있고, 합격과 불합격을 잡는 난도는 20%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도 이제 비전공자들, 제대로 된 국어교육이나 이런 걸 공부한 놈들이 없고 그냥 교육대학원 살짝 들어가 가지고 발만 담그고 국어교육 전공자로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교원 자격증은 당연히 그냥 멀리 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건드려요.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내는데 문제는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이 정도는 못 건드린다는 말이에요. 합격과 어쩌다가 하나 봉사 문고리 잡듯이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이 끝나면 지가 수업한 내용에서 출제됐다 적중이라는 황당과 무기한 표현을 씁니다. 황당무계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교원 임용 100% 적중하고요, 또 수능은 1200% 적중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 식의 내가 이 작품 수업했으면 출제됐으면 적중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 한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은, 이 답도 되고 이 목적은 기출문제와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모의고사는 기존의 어영부영한 수준, 난도가 낮은 이런 문제를 복습하고 그런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걸 연습시키고 이걸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가장 큰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플러스 된다. 기출문제를 보는 목적과 이유 플러스 이것입니다. 난도가 높은 유지가 되는 것들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기출문제나 이런 수업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2017년도 문제 예를 들었죠. 제가 대학에서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2016년도 2학기 수업이냐 17년도 2학기 수업이냐, 자, 그 문제가 작년에 그대로 출제된 걸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그것도 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2017년도 2학기일 거예요. 이해교육론이었으니까. 자, 그 2016년도에서 만든 문제도 당연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문제는요, 비슷하다. 내가 이 작품 수업을 했는데 이 작품의 수업이 나왔다. 그건 적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수능 강사, 교사, 국어교사 모두 다 1200% 적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들어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씩
제가 제 예전 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넣을 겁니다. 이 문제에도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문제은행으로 진행을 합니다. 문제은행이라는 것은 최소한 비전공자들의 무식한 그런 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지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들, 또 그 다음 바뀌어진 내용들은 또 싹 삭제하고 문제를 새롭게 넣습니다. 그래서 평균 5년 동안 5년 전에 만든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으로 진행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제가 실제 출제 문제하고 흡사한 문제들 많습니다. 전공하면서 사기는 안 치겠죠. 자, 1번 다음은 광고를 활용하여 비판적 읽기를 지도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출문제 수업을 하면서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제발 답을 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출제 관점, 이 이론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들어가면서도 시간에 제약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왜 그 문제를 냈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비판적 읽기, 이 문제를 만들 때는 2015 교육과정이 나왔을 때입니다. 2015 교육과정이 이전에도 비판적 읽기가 출제가 된 적이 많죠. 그럼 보통 비판적 읽기를 다루면 우리는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예전 출제된 문제 관점 보면 이 자료가 뭐죠? 내적 증거, 외적 증거, 그 다음에 정확성, 적절성, 정확성도 내용의 정확성 부터 시작해서 표현의 정확성 등등등등 다양하게 나누어지죠. 그런 관점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출제될 때 정말 난도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근데 2015 이후에 출제됐을 때는 난도가 되게 낮게 떨어졌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험은 80%는 적당히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20%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합격과 불합격은. 자,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게 뭐냐. 2015 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읽기가 제시가 되지 않을 리는 없고, 그러면 이전 교육과정과 차이가 뭐냐. 담화의 종류를 강조했다. 2015는 화법에서 특히 담화의 유형, 종류를 특히 강조해서 A라는 담화의 비판적 읽기, B라는 담화의 비판적 읽기, C라는 담화의 비판적 읽기, 이런 식의 각 텍스트의 유형에 따른 읽기의 어떤 방법, 즉 전략을 접근해 들어가는, 이건 비판적 읽기에만 한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 그래서 비판적 읽기를 들어가면서 뭐죠? 여러분에게 광고란 담화 유형으로 문제화를 했습니다. 자, 여배우가 나왔네요. 여배우 빵빵빵이 푸른 정원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는 차를 마시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화면이 나온다. 나레이션. 마시고 찍고 마시고 찍고 마시고 찍고 빵빵차. 언제 이렇게 하얘졌지? 하얗게 더 하얗게. 내 피부가 마시는 차 빵빵차. 자막,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쇼핑해야지만 받는 건 달랐죠. 어떻게 그런 셈이? 믿을 것은 빵빵이 카드. 여자 나레이션, 똑같이 카드를 써도 옮겨놓고 썼을 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출제될 때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졌죠. 교육과정이 바뀌어지면 한 몇십 프로는 예를 들면 화법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7차 개정교육과정, 공고교육과정, 그 다음 2015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바뀌어질 때 화법은 보통 30에서 50%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평균적으로 3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그 연구된 새로운 이론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바뀌어진 게 어떤 과목이냐? 언어 사용 기능 영역 또는 표현과 이해 기능 영역에서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영역은요, 작문입니다. 작문은 10에서 20% 정도의 변화,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건 책이나 이런 틀을 바꾸어서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지, 내용이 새롭게 들어온 건 10에서 20%를 넘지 않아요. 교육과 독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가장 변화가 없는 게 독서인데요. 2015 교육과정에서 그래도 변화가 됐다, 그런 담화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담화의 아주 구체적인 텍스트가 강조되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론이 만약 들어왔다 그러면 출제할 때요, 처음에 그 이론 출제할 때는 이렇게 자료가 많아집니다. 자료가 많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협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협상 처음 출제될 때는 협상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많이 제시합니다.
왜? 새롭게 들어온 이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협상이 두 번째 출제되죠. 그럼 이론은 이제 삭제하고 분석 그냥 자료만 이렇게 제시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판적 읽기 광고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죠? 이렇게 자료, 정보를 먼저 제시한 이유는 지금 이런 식의 출제의 경향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출제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삭제돼 버리는 거죠.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도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볼 때 광고라는 텍스트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볼 때 저 사실이야? 거짓이야? 광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이냐? 의견이냐? 이거 구분이잖아. 그쵸? 저 광고의 의도나 목적은 뭘까? 자, 집사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죠? 광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광고가 섹스 이미지를 가지고 팔아쳐먹는 주유소 광고였습니다. 예전에 광고들 보시면 여자, 아니, 기름을 파는데, 자, 뭐죠? 기름을 파는데 왜 도대체 여자가 팬티 사이즈의 치마를 입고 나와서 다리를 쭉 올리냐고요. 뭐 그런 황당한, 특히 빵빵 뭐 석유회사 뭐 빵빵이 기업에 아들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사고를 쳤던 그 대기업에 거기가 그런 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광고를 했죠, 예전에. 그래서 지금 사람 된 것처럼 보이던데요. 야, 됐겠습니까? 자, 광고에 드러난 편견, 자, 평가하기. 그다음 조직은 이제 광고의 내용, 조직 방식 표현하기. 그 다음 표현은 광고 표현 방식과 설득의 기교. 결국 광고는요, 뭐 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예요. 아하, 잠깐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네요. 우리가 2015 교육과정에 설득도 들어와 있잖아요. 설득도 강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설득을 문제를 만들 때, 참 뭐예요? 광고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문제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비전공 강사애들처럼 또 그렇게 어디 굴러다니는 책 가지고 따닥따닥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육 과정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될 수 있는 관점까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광고의 목적은 결국 설득입니다. 공익 광고도 설득이죠. 그쵸? 기업 광고 같은 경우는 내 거 사라 좀 이거잖아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 설득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그 문항을 교사학습이는 평가를 할 때 광고 텍스트도 분명히 사용돼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까지 광고를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탤런트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앞세워 누구나 빵빵처럼 마시면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광고는 사회적 효과 분석에 적용하면 우리 사회가 사람의 성품과 능력보다 무엇을 중시하는 거죠? 외모를 중시한다. 당근이지. 자,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이런 광고를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며 바라봐야겠다. 잠깐 멈추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간에 답 찾는 건 좀 나중에 하자고요. 문제를 만드는 원리나 관점 같은 경우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국어 관련 협회 평가이사를 했잖아요. 그 출제 문제들을 바라보면 모든 각 지방 대학의 교수들이 출제를 했어요. 그 문항들. 이 수업 전에도 그걸 보고 있었는데 구토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출제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차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어 출제를 할 때, 예전에 한국어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출제를 갔을 때 저 15일 동안 지옥을 겪었습니다. 정말 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 모든 출제에는요, 원리라는 게 녹아 있습니다. 제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딱 10문항을 출제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제가 프로젝트를 맡고 작업하는 것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답은 두 번째예요. 기본적인 여기서 녹아있는 원리를 보자고. 자, 여러분들 만약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답은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요? 제가 기출문제 하면서 제일 화를 내고 분노하던, 여러분한테 된 건 아니죠. 빙신들한테 된 거지. 자, 가장 화를 냈던 것 중에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절대 답을 그대로 쓰지 마라. 활용을 해라. 요즘 서답형으로 문제가 만들고 누가 출제진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질적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심각할 정도로 이 자료에서 답안을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 출제에서조차도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주제를 출제자가 10명이라 하죠. 그러면 제가 10개를 맡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제를 제출하면요, 이 100문항에서 주제가 겹쳐서는 문제가 달라도 주제가 겹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평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의 출제가 잘못된 거죠. 이거 검토진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보고 걸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일 큰 문제, 정말 이것만큼 알아두시는 게, 생각보다 제일 많은 많은 문제, 답안 쓰기에서 소수령 문제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빵빵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빵빵에 대해서 서술할 것. 그런데 이 답에 나와 있는 자료, 보기나 지문에서 끌고 와서 답을 그대로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겁니다. 아, 지문에서 끌고 설명할 수 있지 않냐? 당근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제가 출제 들어갔던 한국어 출제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평가라는 것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원임용은 다르겠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런 광고를 통해서 편견을 평가하며 바라봐야 하겠죠? 이렇게 답 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합격 10% 안 되죠? 자, 여기 자료는 무조건 100%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성품과 능력보다는 외모를,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구나.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 또는 미적 편견, 이런 식의 답안을 쓰셔야 되겠죠. 꼭 이건 명심해 두실 게 뭐냐면, 여러분, 명심해 두실 게, 항상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끌고 와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아셨죠? 서술형 특히 정말 심하거든요. 실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보기에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답안을 제시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활용을 하세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답안 작성할 때 꼭 알아둘 것, 지문에서 찾아 쓸 것이라는 이런 식의 조건이 걸려 있지 않는 한 실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발 좀 국어 선생답게 나의 광고는 고객의 마음을 잘 읽어 고객의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 회사는 빵빵 회사라는 걸 말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쓰더라도 빵빵 카드를 사용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거죠. 이를 위해 빵빵의 조직 방법, 이건 되게 쉬워요. 흐름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자, 뭐죠? 비교라고 쓰던 대조라고 쓰던. 자, 지문에서 이건 금방 읽어내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카드를 쓰는 것과 이 카드를 쓰는 것과 비교 또는 대조, 던져주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던져주는 문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니은 첨가 현상과 관련된 자료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런 수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하원가에서 비전공자들이 반복하고 있는 수준, 이걸 잡고자 하는 게 항상 목적입니다. 솜잎을, 자, 솜잎을로 받으면 되고, 두통약, 한여름, 맨잎, 한일, 36. 자, 니은 첨가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단모음이나, 자, 단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이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니은이 덧붙는 어원 현상이다. 한여름, 반모음, 자, 단모음,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일과 같이 후행하는 말이 어휘 형태소인 경우이다. 일과 같이 후행하는 말이 어휘 형태소. 어디 봅시다. 입을 어휘 형태소. 그러니까 어휘 형태소는 이퀄 실질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맞네요. 그쵸? 자, 솜 플러스 이불, 어근 플러스 어근, 두통 플러스 약, 어근 플러스 어근 합성어고요. 한여름, 띄어쓰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이건 뭐죠? 관형사지만 한여름, 한 단어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접두사 플러스 어근, 그래서 파생어에 해당이 됩니다. 맨입도 마찬가지고 이건 별개 단어에서도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를 묻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 과감히 던져버려야지. 자, 후행하는 말이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건 2번이죠. 식용유, 영업용, 밥이 먹이다. 사실 여기에는 왜 이걸 넣어놨을까? 여러분들 이건 요즘 시험의 트렌드인 보기에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뭘 봐야 되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분석하는 머리가 있으면 이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식용 플러스 유, 영업 플러스 용, 밥 플러스 이, 먹 플러스 이. 자, 이렇게 분석할 줄 아는 방법은 뭐 때문이죠? 이걸 읽어보면 식용 플러스 유, 영업 플러스 용, 기름 유자죠. 쓸 용자. 밥 플러스 이는 조사잖아. 먹 플러스 이는 접사잖아. 후행하는 말이 어휘 형태소가 아닌, 자, 여기에서 진짜 구체적으로 답안 제시하도록 제시해놨어요. 만약 후행하는 말이 어휘 형태소가 아닌 이걸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또 이거 여러 가지 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던져주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 후행하는 말이 어휘 형태소가 아닌 무슨 형태소에서는 어휘 형태소, 실질 형태소와 대립되는 형태소가 뭡니까, 여러분? 자, 뭐죠?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되겠죠. 이 기억과 같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짝의 전미사가 후행하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없다. 그러나 이 니은에 제시되는 것과 같이 주격조사나 전미사 등과 관련된 무슨, 자, 여기는 답 나왔잖아요. 어휘 형태소가 아닌 뭐죠? 형식이라 써도 되고 문법이라 써도 되겠죠. 문법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니은에 제시된 것 같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이 기억과 같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한짝의 전미사가 후행하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 자, 그러나 이 니은에 제시된 것 같이 주격조사나 전미사 등 같이 어떤 전미사가 선행하면, 자음으로 끝나는 말과 결합할 때는 이 말은 후행한다는 말과 상반되잖아요. 그쵸? 뭐겠어요, 여러분? 고육의 전미사죠. 이나 접사 이, 조사 이는 고육의 전미사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 능력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분석 능력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밑줄 한번 쭉 읽고 이해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년에도 이 시험장이었는데 올해도 이 시험장이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건 아니고요. 3번은 아주 간단하니까, 작가 현실 대응 방식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지문에서 찾아 순서를 쓰시오. 자, 망진자는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야니라. 호다. 이 호가 중의성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정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는 그놈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굴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지금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데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자, 잠깐만. 차자예요. 지문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더라도 이 차자만 나오면 무조건 모든 용어는, 수험생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도 이 지문 밖에서 용어를 제시해 놓고 내가 혹시 맞추지 않았냐, 그러면 혹시 그래도 맞는 거 아니냐, 자, 허용 답안에도 인정이 안 됩니다. 조건에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은 멋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자료나 조건, 지문은. 차자 그러면 무조건 답안은 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문을 먼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조건이나 보기를 먼저 보시라고 했습니다. 조건이나 보기를 먼저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먼저 봐라. 진나라를 망할 호자란 이언을 고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자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오히려 행복하다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니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을 망하게 하는 게 윤직원 영감이 가장 기대를 했던 손자 종학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 자,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윤직원 영감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이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입니다. 자,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허여서 이 조선놈 보여허여 주니 오직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그 밑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 답 다 읽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저는 여기서 또 멈출 게 뭐냐면요, 전 처음 이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냈어요. 근데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을 망하게 하는 것은 뭐뭐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근데 지금 이건 지금 서답형 문제 출제 이전의 유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꿨는지 조금 이따 봐보세요. 윤직원 영감을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또 이 작품에서 작가의 현실 등 방식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아 이 사회주의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의,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니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념, 또 수험생들 답안 예상해 보면 이데올로기, 사상, 이것 외에도 기절초풍할 용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근데 옛날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이제 단계 어떻게 바꿔버리냐, 이 작품에서 이념적 성향이 나타나는 작가의 현실 등 방식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학이 사회주의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의 무엇을,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 답은 다 X가 돼버려요. 이 단어를 넣음으로써. 자, 문제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수험생들의 또 이런 이념, 이데올로기, 사상을 제외한 수많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명료화를 시켜버리는 것. 명료화 시킨 게 뭡니까? 아까 지문에서 찾아라는 조건을 건 거예요. 지문에서 찾아. 그래서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자, 그렇게 지문에서 찾아 이렇게 걸어버리면 예, 되게 쉽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뭡니까? 태평천하죠. 종학이죠, 종학이.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건요, 이 서답형 요즘 출제 경향 이전 출제 경향이에요. 그리고 자, 문제의 오류를 명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여줬던 장면은요, 이념적 성향을 이걸 넣는 이유는요, 수많은 오답을 막아내고 자, 요구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한 명료화를 위한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발문을 바꿔버린 건요, 요즘 유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답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비슷해 보이죠, 문제가? 아무가 강사애들 문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구토가 막 쏟아지는 문제까지도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 뭐. 아프면 성숙해진다니까. 다음은 중세고의 어간교체에 대한 자료이다. 괄호 안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중세고에서 일정 환경의 아래에서 어간거미에 교체되는데 구체의 현상은 체험과 조사가 통합될 때와 다르지 않다. 다음은 어간이 라르로 끝나는 영혼의 개체를 보여준 것이다. 난도가 중세국어니까 높다, 중세고만 나오면 높다고 생각하죠. 이거 되게 낮은 거예요. 다라 플러스 아무나 하나 들어보자. 다라 플러스 그러면 아리아 탈락되고, 자 니을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니을 달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몰라도 똑같네요. 니르러 플러스
그러면 으 탈락되고 아래 하나 으는 양모음이죠. 자,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니을이 더 생긴 자 현상이네요. 그쵸? 니르러는 닐러 나중에. 자, 달아의 활용으로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 달아가 달 이응 형식으로 교체된다. 모라의 활용으로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 모라가 몰 리을로 교체된다. 자, 몰 리을로. 아하, 이거하고 이건 다르구나. 1번과 2번은 모라 플러스 아래아 탈락 그 다음에 니을 더 생김 현상이네요. 근데 국어의 이후에 일이 이의 유형으로 통일되어 현대 국어에 무슨 불규칙이 있냐. 현대 국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모르다, 다르다. 그럼 이의 유형이 됐잖아요. 몰라. 자, 3은 니르의 활용으로 모음어미 앞에선 니르이 되나, 모음어미 앞에선 니르이 되나, 자음어미 앞에서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니르이 되네, 자음어미 앞에서는 니르네. 자, 자음어미나 매개모음을 가진 어미 앞에서는 니르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구나. 근데 국어 이후에는 니르형이 우세해져 현대국어에 무슨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자, 니르러 뭔맛 이를 도자죠. 벌써 답 나왔잖아요. 아, 어디에서 어디에 이르다. 그러니까 현대국에서 일러라고 하지 않고 이르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러불규칙이네. 현대 문법의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알면 답 저절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쵸? 5번 문제. 신문 표제와 광고를 자료야 비판적 읽기 또 들어가죠. 또 새로운 유형이죠. 비판적 읽기, 새로운 유형 아니에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연내 폐지 관련 신문 표제. 작년 문제도 주제가 2개가 기입편과 서술형에서 나왔던데, 그래서 한번 저도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재건축 초과 똑같은 주제가 기입편 서술형에서 나와서 솔직히 그거 문제 제대로 못 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번 맞춰봤는데요. 재건축 초과 이익제 환수제 연내 폐지, 이것에 대해서 신문에서 어떻게 보고 있죠? 8년 대못 벗는다, 부동산 대못, 규제 뽑힌다, 주택시장 화색, 재건축 막던 대못. 아하, 어떻게 읽는지 알겠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크크크크. 진짜 귀엽지 않아요? 전공책 한 권도 무겁다고 오빠 부르던 내가 오겠다고. 자, 가에서 밑줄 친 표현을 고려하여 필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술할 것. 과의 광고를 자료하여 사회적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적 이념에 대해 비판적 읽기 관점에 서술할 것. 자, 그래서 재건축 환수제를 어떻게 보냐. 8년 대못 뽑는다. 자, 부동산 대못 규제 뽑힌다. 주택시장 화색. 재건축 막던 대못. 자, 가야에서 밑줄 친 표현을 고려하여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서술할 것. 자, 부정적 인식, 재건축 초과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됐다. 그래서 주택시장 화색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으로 바라보는 거구나. 뭐 이런 쪽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또는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군. 두 번째, 오빠, 남성, 내 여성이, 너 여성이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자, 나의 광고를 자료할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서술해요. 사회적 이데올로기, 남녀의 어떤 대립이죠.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또는 성 역할을 고정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뭐죠?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이 이끌어져야 되겠죠. 여성에 대한 편견의식.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답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간략하게 제시한 것처럼 자, 쓰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답 길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6번. 다음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을 지도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관형사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담배를 피운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다. 우리가 떠나온 도시가 지평선을 사라졌다. 자, 너는 경수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니? 그는 내가 집에 간 후에 떠났다. 바위 탄 냄새가 난다. 1, 2를 관형사절 유형으로 나누고 1의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성물 제시할 것. 난이도 상중하에서 하네요.
삶을 동격절로 볼 수 있는 이업을 중심으로 관용사자의 역할을 한번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두 번째 조건이 약간 올라가죠. 자, 근데 우리가 쉬는 시간이 이제 됐어요. 저는 이 수업 이후에 오늘은 지학사 가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수업은 그 이후에 이어지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바로 쉬는 시간 갖고 그 이후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